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상장사의 72% 넘게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른바 슈퍼주총 위크입니다. 오너 회장의 운명이 갈리는 회사, 바로 한진그룹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안이 부결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장님 집에 가시라, 이런 뜻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과 외국인 주주의 반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SK 최태원 회장 경영권도 자유롭지 않고 재무구조 악화에 시달리는 아시아나항공 경영권도 아슬아슬하다고 합니다. 재계는 2019년을 오너 황제 경영권의 변곡점이 되는 해로 기록할 거랍니다. 회장님도 잘릴 수 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핸드폰 드시고 샵 누르시고 3698 누르시면 100원 유료 문자로 방송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결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정 내용, 경영권 박탈, 사내이사 연임 실패, 조양호 회장 속보 자막 보고 계십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돼서 실패했습니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큰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의 김현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연금 전문가이신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집행위원장이신 정용건 위원장님 나오셨고요. 박연미 경제평론가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 이제 막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양호 회장 연임 실패했습니다. 경영권이 박탈된 겁니다. 제 기억에 재벌 기업들의 경영권이 이런 식으로 박탈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나가서 취재하고 있는데 상황 정리되는 대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좀 물어보도록 하고, 먼저 전문가들과 함께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먼저 박연미 경제평론가님한테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총 9시에 열리는 거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방송 들어오셨잖아요. 네. 예. 오늘은 세 분 모두 제가 핸드폰 들고 계시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속보 자막이 워낙 긴급하게 뜨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상했던 겁니까?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시장에서 애초부터 조실과의 어떤 경영과 관련한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도 애초에 있었고요. 네. 배임 횡령 관련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순서대로 이제 가족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실과가 리스크다.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오히려 경영진이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 와중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외국계 투자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ISS라고 주주권을 어느 쪽으로 행사하면 좋겠다고 이 훈수를 두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조실과는 이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연임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혔고요. 결국은 국내에서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도 반대. 그러니까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연임에 성공을 하는 것인데, 초박빙의 상태에서 지금 나온 결과를 보니까 찬성한 주주의 포지션이 64.1%, 반대한 쪽이 35.9% 해서 아주 가까스로 정말 한두 표가 하나하나 다 소중한 그 상태에서 연임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분의 2가 의결권이잖아요. 네. 그럼 3분의 2를 막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소액 주주들까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문 두들겨 가면서 좀 찬성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죠. 아슬아슬했다는데 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예, 찬성 64.1%, 반대 35.9%. 야, 정용건 위원장님, 저 정도면은 아슬아슬했던 건가요? 정말 아슬아슬했던 거죠. 잘하면 연임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네요. 2% 조금 부족해가지고 연임이 안 됐으니까요. 3분의 2 요건이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했는데
정말 뭐 초박빙을 예상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어저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결정 나는 과정 보면서 했는데 뭐 핵심적인 거는 제가 봐서는 국민연금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 2대 주주인 국민연금 11.56%, 예, 그리고 외국인이면 한 20% 정도. 예, 22.77%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역할을 한 게 좀 큰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 이제 결국은 이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했지만 결국 조양호 회장 내의 그 일가들이 벌어진 행태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반대할 정도이니까 뭐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조양호 회장 일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저 뭐 일반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뭐 국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연임을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한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 그래서 뭐 오늘 아침까지도 시장에서 평가가 정말 초박빙인데 아마 부결되지 않겠나 초박빙으로 이 정도 예상했거든요. 원래 3분의 2라는 게 맞추기 쉽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오너 일가가 회장님이 저렇게 연임에 실패하고 집에 가시는 거 막 허탈하게 하고 쳐다보고 막 박수치고 이런 거 보면 드라마나 미국 영화에서는 자주 봤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실제로 벌어진 건 처음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처음 벌어진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증권회사에 30년 다녔지만 사실 주총도 여러 번 가고 했지만 다 그냥 뭐 각본대로 한 뭐 15분이면 끝나는 주총. 뭐 이렇게 총회꾼들 와가지고 박수치고 뭐 의뢰하는 발언 두어 번 하고 끝냈는데 사실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재벌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쌈지돈처럼 우호지본으로 행사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돌아서면서 실제로 한 뭐 자본시장 역사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처음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찬성의 결정적인 요인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또 20%가 넘는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한 것이 저 찬성 64.1%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잠깐 뒤로 빼고 반대한 사람들. 제가 지금 반대 35.9%라는 것은 이 어떻습니까?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른바 우호 지분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혹시 반란표 같은 게 지금 분석이 됩니까? 아니면 뭉칠 표는 다 뭉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뭉칠 표는 다 같습니다. 뭉칠 표는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호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좀 우리 사주 조합, 뭐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직장인들의 불가피한 우호 지분이란 거기고 또 이제 거래 관계가 있는 뭐 금융기관들 이런 데들을 포함해서 우호 지분은 다 갔었는데 현실적으로 3분의 2 벽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전형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구도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그걸 처음으로 이제 한번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조양호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우리 김연학 교수님 이런 내용에 CFO 출신이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가능하실 텐데 지금 기자가 연결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거 연결되는 거 제가 확인하기 전에 짧게 우리 김연학 교수님한테 여쭤보도록 하죠. 결국 땅콩 회항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럴 때가 돼서 이런 겁니까? 사실 뭐 자녀들 문제가 아니래도 조양호 회장이 지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한 274억 건에 관련해서 지금 재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덕성 측면에서 굳이 가정사가 아니라도 타격을 받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쯤 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산에서 좀 탈퇴 사표를 냈더라면 차라리 자숙 기간을 몇 년 거친 뒤에 나중에 또 제기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정말 우리 정 회장님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제 기억에도 재벌 총수가 타의에서 등기이사직을 박탈당한 것은 그제 처음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국민적 미운털이 박혔던 이른바 갑질 사건보다는 사법적으로 270억 원의 횡령 배임 재판이 사법적인 그것만 해도 충분히 등기이사 박탈 요건이 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확정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역시 이렇게 주총장에서 33%라는 그 지분이 조 회장 연임을 반대표로 뭉치게 한 것은 이런 그 동력은 아무래도 그 반사회적인 가족들의 그런 갑질 행위 때문에
좀 그런 동력을 얻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문가이신 김연학 교수님의 분석과 설명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충격에 빠져서 있다라고 하는 대한항공 주총 현장에 저희 SBS CNBC의 윤지혜 기자가 나가서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좀 먼저 전해 듣도록 하죠. 윤지혜 기자 분위기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한항공 주주총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심이 집중됐던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관련해서 조 회장이 결국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를 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결국 잃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본사에서 제57회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관심이 집중됐던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이 찬성 64.1% 그리고 반대 35.9%로 부결이 됐습니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명되어 있는데 조 회장이 이사를 연임하려면 이 주식 총수 3분의 1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결국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조 회장이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주주가치 훼손이라면서 이사 선임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주총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자의 현장 상황 설명 좀 들으셨습니다. 뭐 소수점 빼고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64대 36으로 연임안이 부결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요인이 뭐였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얘기 좀 조금 좀 더 해보죠. 박경민 평론가님. 네. 뭐 시장에서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은 뭐 바닥에 많기는 했어요. 며칠 전부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버틸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자, 가장 큰 요인 뭐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 앞서 김연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뭐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약간 그 포인트를 다르게 보는 것이 뭘까요? 저는 조현아의 땅콩이 쏘아올린 거대한 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조양호 회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일가의 어떤 배임 횡령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 조현아 씨의 일탈 행동 이후거든요. 예. 그 뒤로부터 이 일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있다, 저런 문제도 있다 하는 제보와 수사 관련 첩보들이 이제 속속 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조현아 씨의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덮여 있을 수도 있었을 문제들이 나아가서는 그 모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네. 딸들의 일탈이 아니었으면 거기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사회적 여론이 그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그렇죠. 거고. 사실은 우리가 그 구속이 되어서 뭐 그 실형을 살고 나온 CEO의 경우에도 현재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보다는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법감정 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린 게 아닌가.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요. 국민연금이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나서도 지금 36%가 반대의 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국민연금의 지분을 빼봐도 한 24% 정도를 어딘가에서 얹어줬다는 얘기인데 외국인 지분율의 한 절반 정도가 같다고 해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일반 소액주주들도 역시 조실과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이쪽에 한 표를 던진 게 그러네요.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은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변화로 볼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저런 영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런 데시벨 높은 녹취록 없을 것이고 고라니 영상을 못 봤겠죠. 우리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땅콩 회항 그다음에 물컵 그렇죠. 하나 던진 거에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조양호 회장 일가가 예상은 못했겠죠. 예상 못했고 이제 땅콩 해양 물컵 갑질 밀수 사무장 약국 뭐 예, 이어지는 예. 거 하고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국민연금의 제도 예. 이게 딱 두 개가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작동이 된 거죠. 그러네요.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런 이제부터 소액 주주들이라든지 또는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주주권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작년부터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딱 이제 두 개가 딱 맞물리면서 시민사회의 여론, 나쁜 여론,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 금융기관들이나 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주권을 어떻게 했는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네네. 연기금들이. 그래서 그 공시를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손들어 뒀다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봐 이런 등등이 겹치면서 결정된 걸로
봐서는 이제 많이 변화됐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나서 재벌들의 영향이라든지 갑질,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이 쉽게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올해 주총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자, 두 딸의 갑질과 부인의 갑질 논란에서 시작된 이 경영권 박탈이다 보니 조양호 회장 본인 스스로야 뭐 억울한 점이 없지 않거나 있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김연학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논리적이고 좀 냉정하게 좀 여쭤볼 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논리를 제가 봤더니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 그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영권이 박탈된 측면은 공평한 잣대고 동일 잣대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된 것은 아닙니다. 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영향을 받긴 했죠. 이제 그러네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란 말씀이네요. 올 초에 그 원칙을 정했죠.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들에게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경영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경영에 참여해서 하게 되면은 단순히 재무적 투자가일 때에 비해서 단기간에 얻은 매매 차익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사실 돈으로 피땀 흘린 돈으로 모아서 우리 노후를 보장될 책임이 아닙니까? 재무적으로 손실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이 엄밀하게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한진카알은 6.7%밖에 안 되게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번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경영 제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경영진에서 제한된 안건에 더 찬성 반대는 지금까지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전에도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도 뭐 반대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반대를 했는데 다만 그 모멘텀, 동력을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모멘텀을 얻었던 것이고요. 다만 저는 조금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이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게 무슨 사회 정의를 구현하거나 정의의 칼이 돼버렸죠.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양호 회장이 마땅히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또 뭐 당연히 찬성표를 던졌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주주 이익 훼손이라는 면에서 보면 조양호 회장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정몽구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저 한전 부지를 10조 이상 주고 산 거 조금이라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했다면 아마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었겠죠.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 이야기 나오겠지만 아시아나 항공 그 무리하게 대우건설을 6조 5천 인수해가 지금까지 저렇게 그룹 전체가 휘청휘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아무도 지금 딴지를 걸지 못하고 그 조양호 회장은 가족의 갑질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것인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지금 한진카알의 경우에 작년에 경영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재작년보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아시아나 항공에 비하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주주 가치를 훼손한 면에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훼손한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그 횡령하고 배임에 대한 혐의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갑질 때문에 이런 일이 촉발됐다고 보는데 사실은 본인의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거고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히 등기사직 박탈당하는 거고 가족들 또한 지금 수사를 받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한 분야가 어딘지 정말로 주주의 이익을 배반하는 그런 경영진들에 대해서 좀 더 잣대를 들이대야 되겠다. 뭐 이 일이 촉발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이런 재판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데 대한 단죄라고 돼 있지만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있어서 1번은 무조건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건데 대한항공은 사실은 실적은 괜찮았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것은 품격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가 직접적인 요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영향을 받았다는 100%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아주 냉정한 평가. 정 위원장님. 그러니까 주주가치 평가가 이익이 났다고 단순하게 그러면은 뭐 훼손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 또 이익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의 일가들의 형태 때문에 사실은 대한항공을 안 타고 아시아나를 타거나 저가 항공을 타거나 외국계를 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걸
너무 과도하게 이걸 진짜 정의 구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 구현의 시각으로만 이 사태를 볼 건 아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방금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한진카라고 대한항공 주가가 이제 한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기업이 투명해지는구나. 이 기업이 이제 대주주 일가가 어떻게 해서 기업을 뭐 주물럭주물럭하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확하게 시장이 제대로 감시하기 시작하고 연기금들도 쌈짓돈을 벗어나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판단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마치 재벌 계획을 누군가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네.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돈을 갖다가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 기업이 투명해져야 되고 그 기업이 투명해지면 이익도 많아지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이 더 커지는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저는 현명한 접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네요. 샵 3698로 100원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속보 자막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밑에 문자를 시청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 민심의 심판이다. 총수 일가의 도덕성이 안 돼요. 잘된 결과입니다. 뭐 이런 재벌 비판은 비판 그러나 시장은 시장 논리로 갑시다. 뭐 이런 냉정한 문자도 있고요. 찬반이 갈리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갑질에 대한 단죄는 반가운 일이다. 이런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박연미 평론가님, 방금 전에 그 정 위원장님도 쫓겨나고 회장이 쫓겨나니까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면 나오고 있네요. 예. 주가가 4.3%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정도면 급등입니까? 폭등입니까? 4% 이상이면 급등이죠. 급등이라고 지금 표현하죠. 전거래일 대비 1,300원, 1,400원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증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점이거든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 회사의 그 소위 평판 가치를 떨어뜨려온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연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아주 절제된 행동을 보여야 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정용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게 정의다, 불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기업을 굴러가게 해야 한다는 중론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단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현아 씨가 현직에 있었을 때 사실은 그다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현아 씨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 논리이면서 상식의 회복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자체가 시장 논리로 굴러가고 있는 그런 이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시장은 지금 이렇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학 교수님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이게 시장 논리 측면에서 봤을 때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와 갑질 이 정상적인 시장 논리로만 봐서도 박탈의 요인이 된다. 지금 그 조양호 회장의 퇴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벌써 물러나서 할 사람이 버티다가 좀 못 볼 걸 본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룰이 정말로 거죠. 주주이익에 반하는 다른 재벌 총수들에게 또 똑같이 혹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한테는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등기이사로 등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해온 경우가 많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 많고요. 많죠.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물론 지금은 병석에 누워서 그 경영은 안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런 공식 직함 없이 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삼성그룹을 좌지우지해왔고요. 김성현 회장 같은 분도 감옥에 갔다 왔다 하셨으니까 아마 지금도 등기이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최태원 SK회장도 오랫동안 등기이사가 아니었고요. 근데 그룹의 경영권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 과제는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뒤에서 아무 직함 없이 대주주라고 경영하지 말고 오히려 책임 경영의 차원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를 해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에 등기이사가 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은 막후 실세였다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양호 회장의 경우에는 등기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다가 박탈당했는데
문제는 조양호 회장이 등기이사도 아니면서 사실상은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에 국민들 봐야 될 건 그런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전혀 이사가 아니고 공식 직함이 없는 데서 뒤에서 말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더 큰일이거든요. 등기이사로서 경영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나라 재벌의 관행을 깨는 새로운 한 실험이 될 텐데 한 예로 들면은 지금 작년에 이렇게 퇴진 압박이 심하니까 그 조양호 회장이 그 대표이사 자리를 그 경영권을 석태수 부회장이라 한번 넘겨줬어요. 근데 문제는 석태수 씨가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문제는 대한항공은 회장, 부회장이 다 등기이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분들이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회장, 부회장이 이런 상황이 돼 있고요. 이것을 형식과 실질을 빨리 맞추는 그 후속적인 그래서 조양호 회장을 단지 등기이사 자리를 연임을 안 시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을 참여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석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문 경영이라고 하는데 등기이사도 아닌 분이 이번에 뭐 등기이사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등기이사가 되면서 뭐 대표이사 부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과 형식을 맞추는 것이 더 한국 경영의 어떤 지배구조의 과제라고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김연학 교수님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고 이 이면에 숨어져 있는 정말로 숨어 있는 저 밑바닥에 근저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 대목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저건 무슨 소리지 싶을까 싶어서 한 바퀴를 더 돌면서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내 이사 연임에 실패해서 집에 가게 됐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등기 이사가 아니면서도 뒤에서 얼마든지 뒤에 앉아서 상황 노릇하면서 황제 경영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던 우리의 기업 관행 이 대목을 지적을 좀 해주시는데 요거 좀 정확하게 좀 짚어보죠. 그 조양호 회장님 사내이사 연임 지금 부결됐잖아요. 네. 그럼 말 그대로 집에 가셔라. 이제는 회장 못 하십니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까지 등기이사 아니면서도 인사권 행사했고 모든 결정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달라질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아까 이건희 회장 말씀대로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의 등기이사 된 지 얼마 안 되고요. 아직도 대표이사 회장이나 부회장,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지금 삼성그룹의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회사의 그룹의 임원 인사를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다 관여하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사실상 감옥에 갔다 오신 많은 회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등기이사 아니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실제로 기업에 보면요 등기 임원이 있고 비등기 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등기 임원도 회장 부회장을 뭐 할 수 있거든요. 등기이사냐 아니냐가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고 실질적인 관계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태수 부회장도 지금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외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재벌 기업은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등기이사가 아닌데 아무 직함이 없는데 황제 경영이 가능해.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미국의 이 외국의 시각으로 보면. 자, 요 문제는 한 집만 놓고 보죠. 그럼 석태수 회장님 얘기도 이제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측근을 내세워서 우회 경영 뒤에서 하는 상황 경영 가능합니까?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준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플랜 B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초박빙인 사항 다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뭐 상당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 B가 있을 겁니다. 아마 플랜 B가 있을 건데 문제는 결국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도 국민연금이 기업들하고 대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양호 회장도 주주들, 기관 투자가들, 그다음에 국민들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전행을 행사는 내가 이제 오너다 이런 구조를 벗어나서 정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조양호 회장 그만두면 퇴직금 문제도 당장 뭐 지금 한 360억 정도는 퇴직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27년 동안 해가지고 퇴직금 쌓여 20년 동안 회장을 하셨으니까 퇴직금만 320억이다. 또 이만의 퇴직금이 1년에 6개월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누진제가 없어가지고 1년에 하나 정도밖에 0.8선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또 임원 퇴직금 구조는 좀 다르더라 되는데 특히 뭐 6개월 중에 그런 논란들이 있을 때 정말 한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갈 것 같으면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분이 존중받으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비리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잘못한 거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할 거 이런 거 내놓지 않고 또 플랜 B 딱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앉아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거 이제는 서서히 용납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의 재벌들의 행태라고 봤다면은 오늘 이후에 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 연임 9개월 이후에는 모든 재벌들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씩은 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어안 전문 자문사들이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입장을 명확히 나고 외국계도 드디어 이제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좀 행동주의 펀드들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견제도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재벌들이 국민을 설득하고 소액 투자자를 설득하고 고객과 소비자를 설득하는 이런 구조로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예. 근데 시장의 반응만 놓고 보면 지금 한진그룹이 제가 이렇게 얼뜻 봤더니 6% 정도 주가가 급등하는 걸로 봐서는 어휴 시뻘겋네요.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박탈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6%가 저렇게 급증을 할 정도면 시장은 정상화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의외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해 놨을 가능성을 걱정을 하십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는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플랜 B 가능할까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병풍 뒤에 앉아서 이제 그 앞에 소위 뭐 방송에 사용하기 적합한 용어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얼굴 마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세워질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지금 한진칼을 석태수 씨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직설적으로 여쭐게요. 석태수 회장이라는 분은 조양호 회장님하고는 떼어야 뗄 수 없는 측근 관계인데 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분 없는 월급쟁이 사장이셨는데 워낙 신임이 높다 보니 석태수 사장을 만약에 회장으로 임명한다 그러면 시장은 수렴청정하는구나, 플랜 B구나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마리오네트 인형 있잖아요. 그 위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인공은 그 인형인데 인형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막대기 움직이는 사람 의지대로 움직이는 건데 다만 기업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언뜻 보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어찌됐든 법적인 책임으로부터만 한 발 물러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국민들이나 주주들의 의식 수준이 확 올라갔고요. 전 그걸 단적으로 어디에서 보냐면 의결권 자문기구들의 입장이 엇갈려요.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그게 한 방향으로 수렴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 기관이든 해외 기관이든 이런 것들이 방향이 좀 엇갈리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동안 목소리를 못 냈던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한진그룹의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박평론가 이야기하신 대로 우선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제일 클 것 같고 둘째는 역시 그래도 조양호 회장이 수렴 청정을 하더라도 직접 회장직에 있는 것보다는 전문 경영인 하는 것이 그래도 투명성이 조금은 제고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관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공식적인 직함이 있고 남 본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여전히 전문 경영인이 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뭐 석태수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력도 좋고 학력도 좋고 나름 뭐 훌륭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측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배척돼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지금 대한항공의 경우에 조양호 회장이 회장직을 뭐 잃을지 않을지 뭐 어쨌든 떠나셔야 되겠죠. 겉으로라도. 그랬을 경우에 그럼 전혀 엉뚱한 회사에서 아무런 네트워크도 없고 외부에서 제3자가 회장으로 뭐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부에서 추스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조양호 회장이 그 대주주로서의 뭐 어떤 주주권 행사 이런 정도 차원하고 물론 이런 그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서 가급적이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걸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지배구조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준다면 발전시켜준다면 그걸로서 뭐 이번의 그 행위가 바람직한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뭐 더 뒤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예리한 분석을 해주시는 사이에 샵 3698로 저희가 문자 받고 있는데 정말 많이 들어오네요. 문자들이. 제가 아까 지나간 문자 중에 뭐 잘했다라는 의견이 뭐 대다수가 많긴 합니다만은 정영건 위원장님 문재인 정부가 기업 죽이는 거 아닙니까라는 문자도 지나갔어요.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한 건 아닌 거를 아시면서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반응은 이거 기업 죽이기인가라는 의견도 있기는 있네요. 그럼 뭐 좀 이념화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국민연금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거치면서 그거겠죠. 결국은 국민연금 통해서 기업들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상 또 정부가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한진 대한항공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이제서야 역할을 조금 하기 시작한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이렇게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하면서 이렇게 50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욕먹을 부분도 많지만 조양호 회장이나 이런 그 기업가들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역할도 저는 공적도 있죠. 있다고 예. 판단을 합니다. 사실 예.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제 안타까움 때문에 저런 댓글이 올라올 수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결국 그 부분을 존중하되 그 부분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행과 관련된 부분들 횡령이나 배임이나 불투명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털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재벌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누가 이해하는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도 단기적으로 기업 배당이나 빼가고 자사주나 매각시키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역할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 재벌들이 스스로 이렇게 투명해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판단 기준을 갖고 이 상황을 의견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만 좀 하고 대한항공 얘기 좀 정리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 이거 두 가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첫째, 행동주의 펀드 얘기 나왔는데 강성부 펀드인가요? 네. 뭐 되게 위협적일 거라고 우리 네. 예측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실질적으로 힘 못 썼다고 그러대요. 예, 우선은 뭐 강성부 펀드가 지분 0.5% 이상을 예.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6개월이 안 되니까 6개월이 주주 안 제한을 됐다. 할 수 있는 주주로서 이렇게 대한항공 요번에 국민연금 탄 것이 스튜디오 코드를 행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이제 표명한 겁니다. 근데 네. 새로 안건을 내려고 그러면 스튜디오 코드를 발동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은 거죠. 그 결정을 법원이 했군요. 예,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제가 조금 생뚱맞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자기가 추천하는 사회이사, 감사인 그리고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만 안건으로 제청했어요. 예. 대개의 경우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제안하는 게 주주 가치, 특히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하기 네. 위해서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라든지 혹은 뭐 배당을 늘리라든지 아니면 뭐 순환 출자고를 끊어서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재무상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데 여기 보면 자기들 그냥 자기 편에 있는 이사들 이 강성부 펀드가 제안한 이사들이 반드시 한진칼의 그 지배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ISS에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했죠. 예. 이 사람들이 그 강성부 펀드가 제안한 사람들이 여기 한진칼의 지배 구조 개선에 도움된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을 예. 반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이사로 이게 그 제안했던 분들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꼭 이게 주주의 이해관계와 이게 정말 부합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저분들 나름대로는 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저분들이 지금까지 무슨 주주 가치를 제고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분인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저런 분들은 우선 그 강성부 펀드, 제가 강성부 펀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진칼이 어떻게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지 그 안을 제시하고 저런 분들이 들어가시면은 그런 그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이런 노력을 하실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선우가 거꾸로 된 거죠. 자기들 추천한 인사들만 또 제청하고 저분들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찌됐든 이번에 조양호 회장의 그 연임 부결에 있어서 행동주의 펀드인 강성주 펀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강성부 펀드는 지금 한진칼에 한진칼에 내일 모레 또 주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계획인 한진칼에 대한 거니까. 시가총액이 낮았거든요. 예. 주가 한참 쌀 때는 한 7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했으니까 거기에 개입하면 강성부 펀드가 됐다고 했는데 늦게 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 사실은 제가 봐도 사실 좀 어이없는 거거든요. 주주 제한을 하려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상식이었는데. 다 알고 예, 있는 예. 내용이었고 그랬는데 조금 늦게 출발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대주주하고 상의해서 소수 주주들 뭐 10% 이내 뭐 소수주 2대 주주들은 보통 사회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감시하고 참여하고 또 수익률과 관련해서 제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대안은 안 되는 거고 좀 상당히 적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주주 제한권이 법원에서 6개월 보유가 안 됐다면서 이제 각하되면서 사실은 이제 큰 의미가 없이 이렇게 한직한 예. 다른 주주들의 호응을 못 얻은 것이 정말 이게 한진칼 혹은 한진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그냥 인기 전술로 그냥 한진이 몰매를 맡고 있으니 네. 자기들 펀드 이익을 늘리기 위한 거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준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도 문자, 오늘은 유난히 문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상식적인 질문 박용민 평론가한테 좀 하나 좀 드리고 갈게요. 조양호 회장님은 어찌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시청자 지금 질문.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조양호 회장의 두 따님 조현아, 조현민 또 은근슬쩍 뒤로 또 다른 계열사 사장 이런 거 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거 가능한가요? 이제 그게 힘들어졌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은근슬쩍 이제 집에서는 할 수 있겠죠. 전화로 지시하거나 예. 아니면 방향성을 밥 먹으면서 언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출퇴근하는 건 어려울 거고요. 출퇴근해서 무슨 네. 사장직 맡거나 무슨 임원직 맡기는 네, 힘들어졌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고 다만 마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예전처럼 대놓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보는 눈이 그만큼 많다는 예, 예. 얘기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직할 주총은 이제 이틀 뒤인 금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안건을 내려다 강성부 펀드가 못하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분들도 그 증권 전문가잖아요. 예.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여론을 한번 확 환기시키자 이게 네, 궁극적인 목적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실 되게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운신의 폭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14%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엄청 돈 많이 벌었습니다. 강성부 펀드가. 아까 말씀하신 주가 예. 2배까지 올랐거든요. 한진카드. 네, 그래서 네. 투자한 돈에 엄청 차익은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꼭 고운 눈으로만 그렇게 시장이 보지는 않는군요. 네, 그렇죠. 예, 아니, 예, 뭐 여러 좋습니다. 투명성에는 좀 기여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은 지금 뭐 샀는데 사실은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지만 엑시스를 할 방안이 별로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예, 예. 또 주식이라는 게 엑싯해서 현금화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그거 가지고 뭐 재미 봤다 안 봤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지금 대한항공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또 좀 SK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국민연금이요. SK 최태원 이사 선임도 반대를 했고 또 사회이사로 선임된 염재호 전 고려대 교수 그 총장님에 대한 사회이사도 좀 반대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부터 박예민 평론가님 정리 네. 좀 해주세요. 지금 최태원 회장도 경영권이 흔들리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뭐 의견을 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게 전체적으로 호응을 얻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사실 국민적인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네. SK의 경우에는 이게 국민연금이 지난 2016년에도 최태원 회장의 배임 등 그 유죄 확정 판결 이런 걸 문제 삼아서 사내이사 선임하는데 반대했는데 뭐 무리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은 밝혔는데 전체적인 지분의 구조나 아니면 여론의 향방 이런 걸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이런 의견을 냈다. 이 정도 예, 예. 의미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냈으니까 조양호 회장은 경영권이 박탈이 됐는데 네. 똑같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최태원 회장이 SK 주총에서 경영권이 박탈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같은 반대라도 결과는 정반대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이번에 그 대한항공에서 반대를 해서 국민연금의 힘만으로 이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아니니까요. 국민연금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11.6% 수준이니까 네. 나머지 24%는 누가 얹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투자자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인 여론이 악화되었던 것인데 SK의 경우에는 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선임이 된 거네요. 예, 속보가 뜨네요. SK 주총에서 최태원 염재호 이사 사내이사 선임됐습니다. 염재호 이사는 사회이사죠? 사회이사로 선임된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데 그 논란은 좀 있기는 있었는데 염재호 사회이사와 최태원 회장과의 그 특수 관계가 과연 사회이사로서 적법하냐, 정확한 거냐, 적합한 거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유가 뭐였죠? 원래 이제 사회이사라고 하는 것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견제하고. 근데 저분들은 뭐 밖에 보도된 바에 하면 대학 동문이고 그냥 절친이다. 고등학교도 예, 선후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감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불법적인 일도 눈 감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사실은 주주 가치 침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은 과거의 최 회장의 죄질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회사 돈 가지고 죄가를 투기를 했거든요. 예, 뭐 대가를.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보면 뭐 사회적 무리를 빚은 것은 없고, 그다음에 SK그룹이 상당히 경영 성과가 좋지 않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예. 굳이 뭐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과거에 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 원칙에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반대를 뭐 소극적인 의미에서 반대는 하긴 했는데 그렇게 지금 대한항공 건 마냥 그렇게 뭐 시끄럽게 이슈가 되진 않았죠. 그건 뒤집어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제가 대한항공을 두둔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그냥 논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한 SK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감옥까지 가서 다 실정법 위반으로 형까지 살았는데도 통과가 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수사 시작 단계인데 이거를 이유로 해서 경영권이 박탈당하면 뭔가 논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왜 나만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불만 안 나올까요? 근데 뭐 어차피 시장도 보니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이 작년에 고유가 때문에 경영 실적이 썩 좋지는 않지만 평년작은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영 실적 상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그 조양호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근데 그건 아까 최 회장도 뭐 비슷한 케이스고요. 오히려 확정 판결은 이쪽으로 안 받은 거고. 예. 다만 그 자녀들의 갑질 행위 그런 것들이 여론에 굉장히 문매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주주들도 그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꼭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법도 지금 결여가 돼 있기,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다라고 딱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건 위원장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이제 사회이사 제도 자체가 좀 손봐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경영 투명성에 기여하라고 사회이사 제도 만들어놨는데 자기 친한 사람들, 거수기들 데려가서 하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하기 어려운 거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국민이나 투자자나 소비자나 결국은 한 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더라도 존중받고 또 스스로 자랑스럽기 위해서는 기여를 많이 해야 되고 불법이나 불편한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국민연금은 사실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배임, 횡령 등등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여러 곳에 주총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혼자만 고립되어 있다가 이번에 행동초의 펀드라든지 또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히된 거기 때문에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여론 문자 보고 계십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 점점 투명한 시장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뭐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권이 부결됐지만 이게 문제 해결은 아니고 전 출발이라 생각되거든요. 예. 뭐 조양호 회장을 경영진에서 몰아냈다고 해서 모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안고 있는 지배구조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의 사회이사들은 그 수기로 지금 전락해 있고요. CEO나 오너 눈치 보면서 반대표 던지면 사회이사 자리 잘릴까 봐 걱정하니까 특히 이빨은 소리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그 상법 개정안, 뭐 다중대표 소송이라든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같은 걸 통해서 제가 기업체에 있었던 경험으로는 적어도 이사회에서 거수기가 아닌 바른말 하는 이사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의사결정 과정에서 뭐 대주주의 이익만 위한다든지 그 주주의 이익에 다른 주주들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지.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등기사직에서 설령 쫓는다 한들 또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또 상징적인 사건이고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정해진 시간 내에서 문자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설명에 좀 시간을 좀 할 수 없이 많이 할애를 하네요. 경제인보다 더 나쁜 정치인 갑질은 누가 단죄하나요? 이런 문자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에 대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김연학 교수님 말씀에 전체적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동의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런데 또 꼭 경제인들 얘기하다 보면은 단죄 얘기 나오면 또 정치인들 단죄 얘기가 이렇게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 뭐 이 얘기만 할 수는 없는데 또 하나 기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시아나 항공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박연미 평론가님, 네. 거래 정지까지 한번 됐었죠. 그 쇼크였죠. 그렇죠. 이틀 동안 거래가 안 돼서 그 거래가 재개된 어제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를 다시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14% 이상 급락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 회사를 못 믿겠다. 투자자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정리가 되는 근데 거죠. 아시아나항공은 왜 이렇게 국민들이 못 믿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이제 실적을 결산을 하잖아요. 예. 장부를 쓰는데 외부 회계법인이 들어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과 이익의 규모하고 회계법인이 보기에 손실과 이익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났다.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조 단위로 차이가 났다며요? 조 단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그 지난해 손실로 봤던 것들이 한 3배 정도 불어났고요. 3배 정도? 네, 이익은 한 절반 이상 그럼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제시하고 있는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외부 감사가 회계를 통해서 처음에는 한정, 그러니까 적정하지는 않은데 거절까지 갈 상황은 아니고 일부 문제에 있어서 외부 회계법인이
이 회사가 장부 쓴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같은 회계법인이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이런 문제를 수정할 테니 적정으로 해달라 해서 적정 판결이 다시 나왔고 그 의견에 따라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된 거거든요. 네,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여전히 위기 상황이군요. 그렇죠. 갚아야 할 빚이 많고 일단 비행기를 많이 외부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데 네. 이 비행기를 반납할 때 이 정비를 해서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비를 할 때 들어가야 하는 그런 충당금 예.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잔존하는 잠재적인 부채잖아요. 아, 그게 이게 단기 부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게 바로 그런 돈이군요. 그 단기 부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산유동화 증권 한 1조 원 이상 발행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아시아나항공이 외부 기관이 볼 때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면 네. 즉시 갚게 하는 어떤 조항에 따라서 발행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단기간에 빚도 갚아야 하고 장부도 굉장히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어딜 보고 투자하겠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CFO를 지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공시를 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거의 분식 회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2월 달에 잠정 실적이라고 공시를 합니다. 우리 회사 실적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렇죠. 외감인의 그 검토를 받기 전에 예. 영업이익을 1,780억을 공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 정도 1,700억이 날 거다. 1,780 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외감인한테 갔더니 외감인이 이건 말도 안 된다. 부채로 계상해야 될 거를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마감 기일도 못 맞췄어요. 마감 기일을 못 맞췄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거고 마감 기일도 못 맞춰서 한정 의견을 준 이익이 887억입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런데 이 880억도 3일 회계법인 외부 감사인 한일 회계법인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이 준 것이 887억이고 엊그제 결국은 그러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것이 282억 원입니다. 한 달 사이에 이익이 1,700억에서 800억에서 200억으로 8분의 1로 줄어든 거. 이거는 그렇게까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회계장부를 만든 사람도 처음부터 이거는 분식이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만든 이거는 다른 설명이 없는 겁니다. 회계장부라는 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이게 위아래가 차이 나는 건 이건 고의적인 분식 회계 수준으로 매출이 7조가 되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7조가 되는 회사고 우리나라 제2의 항공사인데 한 달 사이에 이익이 1,몇백억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리고 거기 당연히 재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공인회계사도 많을 거고 회계에 대해서 웬만큼 지식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조금씩 양보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분식회계 미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런 기업의 회계장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주가가 폭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대기업의 CFO 경험이 있으신 김연학 교수님이 이 정도면은 사실상의 분식 회계인데 결과적으로 못했으니까 분식 회계 미수에다 시장이 이런 평가하는 거 의심하는 거 당연하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정윤거 위원장님 그렇다면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럼 오너는 뭐 하고 있나 이 소리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다 이 일이 오너 때문에 생긴 일인데 오너가 뭘 하겠습니까? 아 이게 오너 때문에 생긴 일이다. 박상구 회장님 화면 나오고 있네요. 금호그룹이 정말 저는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국민 경제에 많은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대우건설 인수해가지고 문제돼가지고 산업은행이 다시 되받아 있죠. KDB 금호생명 지금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죠. 또 대한통운 인수해가지고 문제됐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행정의 난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업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부채 비율이 높죠. 비행기를 리스해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그렇게 된 것도 이제 뭐 이 분식 미수라고 표현해도 되고 꼼수 쓸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익은 좀 가대 계상하고 손해는 가사고 계상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이유가 이제 이게 만약에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드러나면은 이제 어저께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한 200만 주 이상 팔았습니다. 대거 팔아치웠는데요. 3개월 뒤에 되면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등급을 측정할 때 지금 트리플 B로 돼 있는 것을 마이너스 돼 있는 걸 더블 B 플러스로 하면은 투기 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1조 2천억 정도 이제 매출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한 거 전부 조기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기업이 사실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놓여져 있는데 그나마라도 이제 에어부산 집어넣어 가지고 조금 낮게 해가지고 만든 이런 구조인데 정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제 외부 감사법이 도입된 겁니다. 2015년도에 대우조선해양을 갖다가 분식 회계하고 나서 이제 대법원에서 회계법인들도 전부 제재하고 징계받고
안진회계법인이 1년 동안 영업 못하게 하고 대우조선 주식은 1년 이상 거래가 안 됐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이제 외부감사법이 생기면서 돼 있는데 정말 이 시장이 그냥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3개월 지나고 나서 신용평가서들이 등급 하향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과연 아시아나가 어떻게 자구안을 내는지 지켜봐야죠. 그래요. 그러니까요. 주주 가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대한항공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도 한번 국민연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국민연금이 또 이대 주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분은 모르겠고 국민연금 지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국민연금이 또 한번 고민해야 될 대상이 되는 기업인 거는 맞군요. 그럼 요 대목에서 박영민 평론가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금융 당국이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금융위원회죠. 그럼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또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이 이미 한마디 했습니다. 했어요, 이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지난주에 이제 외부감사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한정 의견이 나옴으로써 한정이라는 건 적정하지 않다.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장부를 제대로 못 썼다는 얘기고 이걸 적정으로 하지 못하면 이제 이 회사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회사채도 상폐가 되고요. 해서 여기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정 의견을 받은 건 회사의 영업력이나 영업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럼 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이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회사와 대주주가 좀 더 믿을만하게 행동해야 한다 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어쨌든 부적정 의견이잖아요. 부적정에서 적정으로 만드는 사이에 회계법인하고 이 아시아나 쪽하고 아예 최고 경영자들이 만나서 이제 단판을 지었다는 후문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디까지 장부에 반영을 안 하면 우리는 적정 의견으로 입장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게 회계법인의 주장이었고 아시아나가 끝까지 일부를 버티다가 그럼 알겠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우리가 장부를 다시 쓰겠다 해서 진통 끝에 수뇌부들끼리 일종의 그 장부에 대한 빅딜을 해서 나온 게 이 결과이니까 앞서 김연학 교수님이나 정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장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한 일반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지만 무슨 기업의 회계 장부를 가지고 빅딜을 한다? 아니 빅딜이라는 거는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얘기지. 그러니까요. 무슨 회계 장부를 딜을 합니까? 회계 장부는 장부일 뿐이죠. 정확하게 적는 게 장부고 그게 회계인데 뭘 딜을 하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저 대주주 문제 있네?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될 것 같은데 주총이 언제입니까? 아시아나는? 아시아나가 29일이죠. 아시아나도 이틀 뒤인데 그래서 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재무구조가 가뜩이나 좋지 않았는데 이걸 소위 말하면 뒤에서 얘기를 해서 장부를 이 정도까지는 반영을 해야 이게 회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해야 되는 정도이니 이 회사를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느냐 그런 여론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제 기억에 금호그룹 매출의 대다수 한 50% 이상 60% 정도 아시아나 항공이죠. 60%가 아시아나죠. 결국 그래서 금호는 그냥 아시아나 이렇게 국민들이 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박상구 회장님 밤잠 못 주무시겠네요. 또 선임한 통과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뿐만이 아니고 책임져야 할 일이 참으로도 많은 거죠. 실제로 금호타이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실해가지고 결국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으로 또 넘어갔죠. 예, 그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금융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매매 거래가 정지가 한정 의견 나오고 주식시장이 거래 정지되고 1조 2천억 원 이제 ABS 해소해야 되고 이런 문제 생기니까 하들딱 놀란 거예요. 야, 정부가 외부감사법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기업 죽인다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약간 수습한 겁니다. 지금 기업 별 문제 없다면서 빨리 안 내라고 그랬는데 내용은 바뀌지 않은 거죠. 지금 부실한 거고 내부의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그랬는데 저는 뭐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의 박상구 회장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국민 경제에 많은 금호그룹이 저렇게 어렵게 된 것도 박상구 회장의 탐욕 때문이거든요. 원래 저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광주 고속으로 시작된 호남의 국제 재벌이었고, 근데 이제 빨간색 고속버스. 그 박인천 회장님이 슬하에 자제분이 4분 있었는데 원래는 형제간에 묵계가 됐었답니다. 재산 똑같이 나누고 회장을 번갈아 하면서 하는데 재산 똑같이 나누고
65세 이상은 안 하고 10년간만 한다. 그래서 첫째 박성용 씨, 둘째 박정구 씨까지 지켰는데 삼남인 박삼구 씨가 받아서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65세 넘어서도 하고 계시고 회장직 그 집안에 썼던 그 찢어버리고 계속 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대우건설을 원래 금호건설이라고 건실한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너무 이게 몸집 키우려고 6조 5천억이란 자기 돈 3조 5천억 들고요. 그에게다가 인수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났죠. 근데 그 고고하고 대한통운 인수 두 건을 자기보다 몸집이 더 큰 회사 두 건 인수하면서 그룹 전체가 휘청휘청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계열사들 전부 보증 쓰고 이렇게 돼서 금호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된 거고요. 아마 형제인 아니라고 기억하실 텐데 석유화학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남 박찬구 씨는 이거 안 되겠다. 이 건실한 금호 석유화학마저 무너지겠다 해서 형제 간에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서 금호 석유화가 분리됐습니다. 아주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금호그룹은 지금 워낙에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왜 신용 등급이 나쁘면 또 매출 말씀하신 조기 그 회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부직해가지고 좋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외관법이 강화돼가지고 점점 더 외관민들은 더 자기들도 처벌받으니까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금호그룹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시아나 주총 열리는 날 이 토론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1시간 정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박영민 평론가한테 마지막으로 그 전망 하나 좀 조심스럽긴 한데 주총 열리면 이 재신임 선임한 안건 통과될까요? 아니면 대한항공처럼 부결될까요? 글쎄, 이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장부를 훼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거리가 멀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때리고 괴롭힌다. 이 느낌은 확 동영상으로 봐서 와닿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범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종의 화이트 칼라 범죄 시도이잖아요.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주총에서 박삼구 회장이 내려갈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현재 시장의 그렇죠. 전망은 상관없이 하지만 주총장에서는 굉장히 소란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책임질 일이 많아질 겁니다. 책임질 일이 많고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건 책임져야 되고 빨리 수습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민의 부담으로 지금 갈 가능성도 있을까 봐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그 걱정. 늘 그래 왔습니다. 금호는 늘 그래 왔습니다. 재벌 그룹이 흔들리면은 거기만 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꼭 국민들한테 부담이어서 국민들이 지금 막 힘들어지니까 저는 지금 그 걱정을 하면서 오늘 토론은 시간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주총 위크인데요. 이런 상황 벌어지면은 또 토론 하나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또 나와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락 교수님, 박영민 평론가님, 정영검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상황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 강행할까요? 아닐까요? 이런 지금 관심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은 통과 의뢰. 사드를 배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과거 발언이나 SNS 글 때문에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는 어제 밤늦게까지 진행됐던 청문회 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염된 좀비로 지목했던 민주당 추미애 의원 지적엔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셨어요.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후보자께서 일어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명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8번에 걸쳐서 다운계약을 쓰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자녀 증여세 탈루 논란,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진땀을 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부적격자라고 반대하면서 어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연기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장관직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인사들이라고 엄호하면서 현역 의원 2명이 포함된 오늘 청문회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상황 보셨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에서 다시 한번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뭐 인사청문회 계속 보시느라고 바쁘셨겠어요? 네, 뭐 계속 다 보지는 못했고요. 중간중간에 봐도 뭐 똑같은 얘기니까. 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이거 몇 번이나 했어요? 저는 쉬다가 포기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재산 증식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예, 위장 전입이라든지 공통 분모들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어쩌면은 한국 사회의 중상층 사람들의 사는 방식인가라고 하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무슨 안타까운 중상층이 점이 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겠어요. 장관 후보자들급쯤 되는 상위 한 10% 정도에 네. 계시는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이겠죠. 그래서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중상층. 중상층, 그 정도로. 예, 중상층. 네, 예.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 사실 현 정부에서 7대 인사 원칙이라는 예. 걸 내세웠는데 그 중에 지금 뭐 음주운전이나 성 관련 범죄 여기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지만 맞아요. 나머지 5가지가 두루두루 해당되는 예를 그런, 들자면 네, 뭐 세금 탈루 부분이나 불법 재산 탈루. 증식 또 이제 병력 기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병력 의혹, 뭐 예, 자녀에 예, 관한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위장 전입 그리고 예. 논문 표절을 위시한 연구 부정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 세워둔 인사 초창기 5대 원칙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5대 원칙에 거스르는 인사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일단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아요. 예.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좀 기가 막힌 문제긴 한데 또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네. 국민들은 또 아유 또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얘기는 네.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추미애 대표한테 좀비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추미애 전 대표가 어제 네. 질문자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차분하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여당 의원이니까 좀 엄호해야 될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는 한마디 네. 해줄 것 같기도 했는데. 네, 그 감정이 뭐 예전에 삭혔을 수도 있는 거겠고요. 예.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는 예상대로 과거의 SNS 발언에 대해서 유감 내지는 사과를 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좀비 발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군복 야당 입고 대표를 쇼한다. 할 때 예. 김현철 당시 후보자 지금 후보자죠. 당시에는 군복 입고 쇼나한다라는 굉장히 센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군말 없이 본인이 그때 지나쳤다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했죠? 예, SNS 예. 발언은 주로 피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예. 특히 이제 천안함 문제가 가장 관건이었고 어제 안 그래도 천안함 구축이었는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폭침이었다라고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준 걸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지요. 예. 근데 어쨌든 국방부라든가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줄곧 일관되게 북한의 도발이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예. 그 코드에 맞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김현철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시종 일관 소신이라고 글로 주장을 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는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통일부 장관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러면서 높겠죠. 예, 학자의 생각은 진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예.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또 드러난 거기도 하지만은 북한의 잠수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괴물체를 담고 있는 영상이 삭제가 되었다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북한 소행의 여지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봐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김현철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단은 뭐 잠정적인 견해일지라도 북한의 도발이 맞다라고 예. 정리했을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하나하나의 뭐 그 이 발언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될 것 같다를 우린 전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네, 야당의 반응은 부적격자다 이렇게 정리됐죠.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당의 반응인데 네. 여당의 반응 결론은 뭡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그만한 적격자를 찾지 못해서 발탁했다라고 했고 그것을 제일 낫더라.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그리고 과거에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 의원들도 청문회에서 동의를 한 바지만 예.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사과 그리고 유감 표명을 받아냈기 때문에 적격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청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들여다봤더니 김현철 후보자는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아주 잘 뽑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발언은 사실 좀 과공 비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 의원이 먼저 나서서 야당 의원이 때리기 전에 예. 옛날에 이 SNS 발언은 잘못되지 않았냐?
용서를 구하라라고 단호하게 딱 질책을 한 다음에 밀어주는 게 더 낫지 뭐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한 것은 오히려 좀 반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네, 그런 발언이라고 근데 천연 다이아몬드가 뭐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천연자가 붙으면은 가공되지 않아서 좀 거칠거칠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지만 소중한 존재다 이제 이런 의미니까 그 얘기는 뭐 부적격자가 아니다라는 이걸로 국민들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여당에서는 뭐 기조를 확실하게 잡았겠죠. 자, 제일 궁금한 거. 김현철 후보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 강행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을 청와대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고 알고선 지명한 거니까. 네,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밖에 김현철 후보자 말고도 지금 뭐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선 후보자들이 대단히 많은데 어차피 국회가 장관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고 또 현재 이제 여야대 강대강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어지간하면 후보자 임명을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은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를 좀 겪고 있는데 본인이 그냥 항상 송곳 질문으로 날카롭게 질문하시다가 질문을 받으니까 진땀 좀 흘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청문회 겪으시는 분들이 7분이죠?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혹시 이 중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될 것 같다라고 유력한 후보자는 누구누구로 보세요? 일단은 오히려 정치인 출신보다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뭐 최정호 후보자라든지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뭐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분 조금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최정호 후보자나 조동호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세를 퍼붓더라도 정책적 코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차라리 저 사람이 장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차피 야당이 임명 동의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인사 보고서 채택을 불발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의 달인, 증여의 달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보고서가 채택될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채택 안 될 거로 보십니까? 굳이 따지면은 이 정도는 일단 야당에서도 불발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은 강행될 것 같다. 주로는 강행될 것 같고요. 근데 한 명 좀 특이한 그런 지점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좀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해요. 후문이 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동호 과기부 장관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왜 조동호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다시 갸우뚱할 정도로 할 만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사람들을 좀 잘 쓰지 못한다. 그리고 과학계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동호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또 그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온라인 전기버스 사업을 카이스트에 있을 때 앞장서서 추진한 전력이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의원들한테도 질타를 받고 있고 과학기술계에서도 좀 다른 인물을 내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취재를 하면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청와대도 사실은 조동호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인물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 인물이 고사라는 바람에 조동호 후보자를 내정을 했고 그 내정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동호 후보자야말로 가장 지켜봐야 될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임명이 될까 안 될까를 떠나서 청문회의 그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요. 이거 좀 온라인으로 다 접속해서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죠. 근데 의사 중개 시스템이 일시 먹통이 될 정도로 접속자가 많아진 거 보면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충 하고서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높기는 높은 것 같네요. 자, 뭐 좀 청문회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유튜브 방송하고 계시죠. 근데 그 유튜브 방송 뭐 하나 보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슨 뭐 발언 때문에 뭐 국회가 시끌시끌하던데요.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이나 정부를 공격하는 거는 새삼스러운 뉴스가 안 될 수 있는데 같은 당 대표인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찌질하다, 벽창호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찌질하다? 저런 단어는
국회의원이 당 대표한테 할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쓰는 말로는 굉장히 아니 왜 그러는 이례적이죠.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현주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찌질하다라는 이유를 봤더니 창원에서 숙식하는 거를 네.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어요? 창원 성산 재보선에서 각 당 대표들이 오피스텔 잡고 원룸 잡고 지금 예, 고생하고 경쟁적으로 있잖아요. 숙식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현재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후보는 조금 후발주자이고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현주 의원 입장은 거기 후보를 괜히 냈다. 예. 그렇게 매달릴 일이 아닌데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까지 숙식하는 게 찌질하다. 그리고 이제 그 말에는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후보를 단일화했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정의당한테 쿨하게 탁 단일화해서 양보하는 것처럼 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한테 단일화를 탁 해서 양보를 해주고 쿨한 모습을 딱 보여야 되는데 손학규 대표가 거기 가서 원룸 얻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찌질하다. 네, 그 바른미래당 인사들이 평균적으로 지향하는 노선은 예.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표현했던 극중주의,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중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현주 의원은 더 자유한국당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는 포지션을 취하고 맞아요. 있죠. 좋아요. 예, 예, 이 점이 바로 손학규 대표와 이현주 의원 간의 불화의 근본적인 배경인 것이고 예. 이번이 사실 처음도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많이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당내에서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좀 찌질하다라 같은 이런 강한 언사를 씀으로써 당장에 뭐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같은 경우도 오물투척꾼이라고 아하. 이현주 의원을 역공하고 나섰죠. 당 대변인 논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품격도 인격도 없는 오물투척꾼으로 전락했다. 아하.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뭐 발안하는 뭐 자유한국당으로 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도 파다하거니와 일단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문연대 기치하에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이현주 의원이고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선거제 개편을 두고 당내 균열이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이 상황에서 이현주 의원이 당내의 어떤 예. 친자유한국당파 기수로서 나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자, 이현주 의원 뭐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거는 좋은데 이 말의 단어를 선택하는 이 품격의 문제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를 저렇게까지 존중하지 않을 거면 왜 그 정당에 있는 남아있느냐,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올 수 떠나든지 있고요. 아니면 대표를 갈아엎는 정식 반란에 나서든지 해야 될 네, 것이다라고 네, 하는 네. 그런 정치 도의상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와라. 뭐 이렇게 하는 뭐 당 대변인 논평이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바른미래당 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요거 그 김학의 사건 재수사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 세간에 엉뚱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를 이렇게 타락시킨 검찰 고위 간부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누구를 네.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제 익명의 편지가 투서로 예. 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 접수가 됐는데요. 예.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이제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당시에 그 춘천지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예. 것이고 김학의 전 차관이 그때 춘천지검장이었었죠. 예. 그리고 그 사람과 이제 윤중천 사이에 다리를 놔준 사람이 있다. 그 인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자면 이제 언론에서는 사법연수원 17기 현 변호사라고 예. 보도를 했는데 한 언론에서 실명을 거론을 하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좁혀지는 분위기 속에 있고 아니 이제 함께 춘천에서 근무를 했고 연수원 네. 17기고 그러면 딱 나오니까 누구하고 딱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 뭐 A 변호사라고 딱 얘기했지만 저도 딱 누군지 딱 알겠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이 됐군요. 네, 김학의 전 차관 대답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그렇죠. 그런 예. 기세고요. 근데 이제 윤중천과 김학의를 연결해 준 사람이 내가 아니다라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인물적으로 대단히 좁혀졌기 때문에 예. 그 사실 여부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그 인물이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사법연수원 17기라는 배경 이것이 이제 예전에 진상조사단을 이끌었었던 김갑배 변호사하고 동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것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거는 합리적 의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분명히 좀 집중해서 조사를 해보면 조만간에 어떤 진위 여부가 판별나지 않을까. 특검이 전망이 됩니다. 됐든 특임이 됐든 재수사 시작되면은 이분도 좀 조사를 좀 받을 필요가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수 법정구속과 김은경 영장 기각, 여야 각 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논평을 냅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존중한다와 정치재판 개탄한다로 극과 극입니다. 심지어 영장심사 열리는 날까지 구속되길 기대한다, 기각되길 기대한다, 예고 논평까지 난무합니다. 한국 정치의 역사가 아무리 상처투성이라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 판사 신상까지 털어가며 논평 내고 대변인이 마이크 잡고 수석들이 SNS를 날립니까? 사법부가 자초한 사법 불신, 이유가 없진 않지만 이건 한마디로 너도 나도 재판 불복입니다. 어쩌잔 겁니까? 나한테 유리하면 정의로운 판결이요, 불리하면 사법농단이라니. 제가 그래서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청와대부터 법원 판결에 가타부타 논평 내지 맙시다. 내지 말아주십시오. 구속이 곧 유죄 아니고 기각이 곧 무죄 입증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차분히 기다리며 각자 할 일 하자. 이 평범한 원칙 여기서 더 무너지면 대한민국 법도 원칙도 그 소중하다는 촛불 정신도 정의까지 다 무너질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